할머니, 저 건물 사지 마세요. 생년월일이 이미 죽었어요. 대한민국 사채시장을 주무르는 명동의 큰손 마영자 회장의 투자 설명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건 고작 12살 된 자폐 소년 수리의 무심한 한마디였습니다. 수리는 수백 명의 VIP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죠. 그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3일 뒤면 무너져요. 숫자가 시커멓게 변했거든요. 마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잔혹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좋다. 만약 무너지지 않는다면 네 놈의 두 눈을 가져가마. 모두가 숨죽인 순간 수리는 덤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눈에만 보이는 죽음의 숫자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과연 이 위험한 예언은 진실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건강과 평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상가 옥상 가건물이 바람에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얇은 샌드위치 패널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12살 수리와 아빠 동철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잠들어 있었죠.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가 되는 이곳이 부도난 사업가 동철과 아들이 밀려난 세상의 끝자락이었습니다. 7월 15일, 습도 70%, 공기가 무거워요. 수리가 눈을 뜨자마자 천장의 얼룩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인 서번트 증후군. 수리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흐름이 숫자와 도형으로 보였죠. 동철은 부스스 일어나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리, 일어났어? 아빠가 얼른 밥 해줄게. 좁은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콩자반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경건하게 숟가락을 들었죠. 동철은 수리의 밥 위에 콩자반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수리야, 오늘 아빠가 모시는 회장님 댁에 큰 행사가 있어. 아빠 늦을 수도 있으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수리는 대답 대신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콩이 42개예요. 사이 죽은 숫자가 섞여 있어요. 동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늘 예기치 못한 불행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밀린 월세 30만 원과 수리의 약값을 생각하면 불안해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동철이 서둘러 낡은 구두를 신을 때였습니다. 수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아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오늘 만나는 그 할머니. 손목에 검은 뱀이 감겨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동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리는 그 회장님을 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출근 시간이 임박했기에 동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옥상 난간에 매달린 수리의 눈동자가 깊은 우물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 거실 한가운데 놓인 식탁에서 사채업계의 전설 마영자 회장이 홀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였지만 눈 밑에는 깊은 불면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식탁 건너편 아침 일찍 방문한 주치의 김영준 원장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침 대바람부터 왕진이라니.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에이, 회장님. 오늘 100억 원짜리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 조절해 드리러 왔죠. 자, 미국에서 온 최신 영양제입니다. 드시고 힘내시죠. 김 원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약을 건넸습니다.
마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씁쓸한 표정으로 약을 입에 털어 넣었죠. 꿀꺽. 모골대가 넘어가며 쓴 약이 식도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김 원장의 왼쪽 관자놀이에 있는 푸른 핏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는 사실을 마 회장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차고 다닌 손목의 배곡 팔찌가 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투명했던 옥색 위로 마치 수리가 말한 검은 뱀처럼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준비는 완벽하겠지? 내 전 재산이 걸린 일이야. 그럼요. 제가 보증하는 물건입니다. 오늘 서명만 하시면 회장님 자산은 2배가 될 겁니다. 김 원장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돈은 산처럼 쌓여 있지만 마음 나눌 곳 하나 없는 마 회장의 삶은 옥상방. 수리보다 더 춥고 외로워 보였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마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와 낡은 장갑을 낀 동철의 손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동철이 부축하려 하자 그녀는 매몰차게 손을 내저었죠. 됐다. 늙은이 취급하지 마. 차가운 말투였지만 동철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빚보증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마 회장은 아들의 병원비를 대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단이 저택을 빠져나가자 김 원장은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나야. 늙은이 출발했어. 오늘 판을 완전히 끝낸다. 약 기운이 돌 때가 됐거든. 그의 목소리는 소독약 냄새보다 더 차갑고 역겨웠습니다. 과연 오늘 열릴 투자 설명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의 옷자락을 잡고 검은 뱀을 경고했던 수리의 예언은 어떤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오후 2시 강남 특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투자자가 숨죽인 가운데 VIP석 정중앙에 앉은 마영자 회장의 기세는 서슬퍼렇습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는 50층짜리 빌딩 조감도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건물이 확실하다는 건가? 마 회장의 물음에 옆자리에 밀착해 앉은 김영준 원장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오늘 서명만 하시면 명동을 넘어 강남까지 회장님 구역이 되는 겁니다. 김 원장의 관자놀이 핏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마 회장은 이를 보지 못한 채 찜찜한 표정으로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배곡 팔찌가 아침보다 더 탁해져 있었거든요. 오늘따라 팔찌가 무겁구만. 마 회장은 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촉이 계약서에 닿으려는 찰나 쾅 하고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 돼요. 사인하지 마세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아이 바로 수리였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와 흑투성이 운동화, 빈손을 바들바들 떠는 초라한 행색이었죠. 뒤따라 들어온 아빠 동철이 사색이 되어 마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눈판 사이에 애가. 하지만 수리는 아빠를 뿌리치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이의 눈은 마 회장이 아닌 스크린 속 건물을 향해 있었죠. 저건 죽은 건물이에요. 생년월일이 없어요. 좌중에서 비웃음이 터지자 김 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이 미친 꼬마 끌어내지 않고 뭐해? 경호원들에게 잡힌 수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3일 뒤에 무너진다고요. 숫자가 시커멓게 변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무너진다는 말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원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삿대질을 해댔죠. 재수없게 어디서 악담이야. 회장님, 자폐아의 헛소리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멈춰라. 마 회장의 서늘한 목소리에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또각또각 걸어와 수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죠. 내 놈 눈에는 저게 무너질 걸로 보이나 보지? 네. 철근 숫자가 3,000개나 모자라요. 그 자리를 검은 뱀들이 채우고 있어요. 수리의 또렷한 말에 김 원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철근 누락은 극비사항이었으니까요. 마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리와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배곡 팔찌가 섬뜩할 정도로 붉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좋다. 내기를 하지. 마 회장은 수리의 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3일 뒤에도 건물이 멀쩡하다면 내 사업에 재를 뿌린 대가로 내 놈의 두 눈을 가져가마. 안 됩니다, 회장님. 차라리 제 눈을 뽑아가십시오. 제 눈을 드릴 테니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동철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쿵, 쿵. 이마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죠. 하지만 수리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맞으면 할머니는 우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뭐라고? 머슴처럼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다고 허리 숙여서 똑바로 사과하세요. 수리의 당돌한 조건에 마 회장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작 12살짜리가 아빠를 위해 사채업계 대모에게 맞선 것입니다. 그 맹목적인 효심이 마 회장의 메마른 가슴을 건드렸죠. 건방진 녀석? 그래, 약속하마. 계약은 보류다. 마 회장이 만년필 뚜껑을 닫고 돌아서자 김 원장이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고작 꼬마 말 때문에 다 된 밥을 엎으십니까? 닥쳐. 내 돈은 내가 지켜. 마 회장이 나가버리자 김 원장은 수리를 죽일 듯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수리는 멀어지는 마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팔찌가 피를 흘리고 있어. 핏빛으로 변한 팔찌. 그것은 건물 붕괴를 넘어 마 회장의 목숨을 노리는 더 큰 위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영자 회장이 계약 보류를 선언하고 사라지자 연 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기로 돌변했습니다. 점잖던 투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동철과 수리에게 꽂혔죠. 그들의 눈빛은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뭐해? 당장 저 미친 부자를 끌어내. 김영준 원장의 고함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철의 양팔이 꺾이고 수리의 뒷덜미가 짐짝처럼 잡혔죠. 아, 아빠. 수리의 비명에도 아랑곳 없이 요원들은 두 사람을 바닥에 질질 끌고 갔습니다. 동철의 낡은 구두가 벗겨져 나뒹굴고 구멍난 양말이 드러나는 수모를 겪었지만 저항할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두 사람은 비상계단의 어둠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동철은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수리를 잡고 흔들었죠. 너 이 녀석? 아빠가 집에서 꼼짝 말라고 했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놀란 가슴에 고함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리는 아빠의 환한 얼굴보다 자신의 새카만 손바닥을 보여주며 헐떡였습니다. 143번 버스, 연례 정거장. 뭐? 동철의 시선이 수리의 손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버스 노선 번호가 땀에 번져 있었고 발밑에는 다 뜯어진 운동화가 놓여 있었죠. 아빠 뒤에 검은 뱀이 아빠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려서 그래서 뱀 잡으러 왔어요. 그제야 동철은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오직 아빠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숫자의 의지에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 사실을요. 동철이 울컥하여 아들을 끌어안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이. 벌컥 문이 열리며 김 원장이 들이닥쳐 동철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동철이 나뒹굴자 김 원장은 헐떡이는 동철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죠. 이 무식한 운전기사 놈이 감히 내 밥상에 재를 뿌려. 내가 모시는 상전이 누군지 잊었어? 김 원장의 손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갔지만 동철은 아픔보다 공포가 앞섰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리의 약값을 댈 수 없게 될까 봐서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정말 모르고 한 짓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의 자존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동철은 피 맺힌 입술로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김 원장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근 3,000개. 어떻게 알았지? 시공사 놈들과 나만 아는 비밀인데. 고작 12살짜리 자폐아의 입에서 나온 숫자가 자신이 횡령한 자재 개수와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살려두면 화근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죽여야 해. 입을 영원히 막아야 내가 살아. 김 원장은 손수건으로 구두의 피를 닦아내며 낮고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용서, 이 바닥에서 실수는 곧 죽음이야. 당장 내 아들놈 혀를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가 수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자 수리가 멍투성이가 된 아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곤 김 원장을 뚫어지게 올려다보았죠. 수리의 눈에 비친 김 원장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 툭 붉어진 푸른 핏줄 위로 시커먼 숫자들이 엉겨붙어 있었거든요. 횡령한 액수와 거짓말한 날짜들이 뒤엉켜 번들거리는 검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리지 마요. 아저씨는 아빠를 때릴 자격 없어요. 수리의 덤덤한 목소리에 김 원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수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머리 옆에요. 뱀이 살아요. 뭐? 이 미친 녀석이. 검은 뱀이요. 아저씨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꿈틀거려요. 지금은 제 손가락만큼 굵어졌어요. 수리는 허공에 꼬불꼬불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김 원장의 관자놀이에서 펄떡거리는 핏줄의 움직임과 똑같았죠. 순간 김 원장은 뜨끔하여 저도 모르게 관자놀이를 벅벅 긁었습니다. 그곳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끈거리는 편두통의 발원지였으니까요. 이 꼬마 녀석 도대체 뭐지? 김 원장이 뒷걸음질 치자 수리는 마치 사망 진단서를 읊듯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뱀이 곧 아저씨 눈을 파먹을 거예요. 숫자가 꽉 찼거든요. 5일 남았어요. 5일 뒤면 아저씨 세상이 깜깜해질 거예요. 5일. 그 숫자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수리의 눈에는 김 원장의 이마 위에 붉은색 디지털 시계처럼 D-5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던 겁니다. 이 재수 없는 새끼가 어디서 악담이야. 공포에 질린 김 원장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비상구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힌 뒤에도 그의 거친 숨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죠. 그가 떠난 자리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철은 풀린 다리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수리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힘이 없어서. 동철은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낡은 양복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차가운 계단에 서러운 눈물 자국이 번져나갔죠. 수리는 흙투성이가 된 아빠의 등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아저씨 숫자보다 아빠 숫자가 훨씬 더 예뻐요. 아빠는 앉아요. 수리의 말은 단순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5일 뒤에 찾아올 거대한 파국을 미리 본 예언자의 확신이었을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차가운 비상계단, 서로를 부둥켜 안은 부자의 그림자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호텔 연회장을 뒤로하고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마영자 회장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자개장과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로 채워진 거실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냉골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죠. 수십 명의 수행원이 따라붙고 의전 차량이 호위해도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노인의 외로움까지 채워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자신의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친 꼬마 녀석? 재수없게 악담은. 그녀는 애써 콧방귀를 뀌며 불안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평생을 숫자와 돈만 믿고 살아온 자신이 고작 12살짜리 자폐아의 헛소리에 흔들린다는 게 자존심 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좀처럼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몸신처럼 차고 다녔던 백옥 팔찌, 그 영롱하던 우윳빛 옥이 지금은 마치 핏물을 머금은 것처럼 검붉게 변해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러지? 닦으면 지워지려나? 마 회장은 옷소매로 팔찌를 벅벅 문질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붉은 기운은 표면에 묻은 게 아니라 옥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불길한 징조였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팔찌는 더 붉게 달아올라 마치 금방이라도 툭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 뱀이 감겨 있어요. 할머니 팔찌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수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 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팔찌를 빼버리려 했지만 퉁퉁 부은 손마디에 걸려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족쇄처럼 그녀의 손목을 옥죄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욱신거리는 두통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김 원장이 아침에 주고 간 영양제를 먹은 뒤부터 시작된 증상이었죠. 원장 녀석? 정말 용한 약을 쓴 게 맞나? 마 회장의 뇌리에 불현듯 김 원장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10년을 넘게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 온 주치. 아들 없는 서름을 달래주던 살가운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미소가 뱀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마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지. 사람을 의심하면 못 써. 그녀는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환영이 아른거려 밤새도록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옥상 가건물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온 동철과 수리는 냉기가 도는 방바닥에 서로의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죠. 동철의 낡은 양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찢어진 입술에선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띠링. 정막을 깨고 동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비서실장.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죠. 한동철 씨. 회장님 지시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입금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십시오. 짧은 문자 한 통. 그것이 동철이 5년 동안 휴일도 없이 충성했던 대가였습니다. 아. 동철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 30만 원, 그리고 수리의 약값 50만 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는데 이제는 그나마 있던 밥줄마저 끊겨버린 겁니다.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김 원장의 협박대로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수리가 조심스럽게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동철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수리의 맑은 눈동자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빠가 잘렸어요. 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빠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아빠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는지 그 모든 숫자의 흐름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수리가 뱀을 봐서 아빠가 슬퍼요. 0이에요. 아빠 마음이 0이 됐어요. 수리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답답하다는 뜻이었죠. 동철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못난 애비 만나서 제 능력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이. 남들이 천재라고 혹은 미친놈이라고 불러도 동철에게는 그저 지켜주고 싶은 여린 새끼일 뿐이었습니다. 동철은 와락 수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수리야. 그런 말하지 마. 동철의 거친 손이 수리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빠는 우리 수리 믿어. 내가 봤다면 본 거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 정말요? 그럼. 아빠는 내가 사람 목숨 구하려고 그런 거 다 알아. 뱀이 있다고 했지? 그 뱀 아빠가 다 막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무서워하지 마. 동철은 눈물을 삼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아들 하나만큼은 끝까지 믿어주는 아버지의 단단한 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리는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두 사람의 애틋한 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 원장의 잔인한 보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리의 약을 타러 간 약국에서 약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기 한동철 씨, 이번 달부터 외상 거래가 안 되겠는데요. 네. 약사님, 제가 월급 나오면 바로 드린다고 했잖습니까? 그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김영준 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한동철 씨한테 약 내주면 거래 끊겠다고. 동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원장,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정말로 아이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원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동철은 약국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죠. 벼랑 끝에 몰린 부자. 과연 동철은 김 원장의 마수에서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리가 예언한 5일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사흘. 운명의 시계추는 건물 붕괴를 향해 가파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3일이라는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건물 붕괴 예언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8시간.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 안방에서는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영자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악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손목을 파고드는 끔찍한 자결감 때문이었죠. 불을 켜고 확인한 손목은 참혹했습니다. 배곡 팔찌가 검붉게 변하다 못해 마치 불에 달군 쇠고랑처럼 살갗을 파고들며 짓무르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뱀이 독을 뿜고 있어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수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마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평생을 이성과 계산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 그 꼬마를 만나야겠어. 새벽 4시,
마 회장은 수행원 몰래 수수한 롱패딩 하나만 걸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비서실에서 알아낸 동철의 집, 서울 관악구의 가파른 달동네였죠. 택시가 멈춘 곳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마 회장은 까마득한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였죠. 옥상 가건물 앞에 다다르자 바람에 덜컹거리는 얇은 문이 보였습니다. 계십니까? 한동철 기사, 안에 있나?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고 퀭한 눈의 동철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동철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천하의 마 회장이 수행원도 없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제발 아이는... 아니네. 내가 답답해서 왔어. 좀 들어가도 되겠나? 동철은 얼떨떨했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세워둘 순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이불을 치우고 자리를 마련했죠. 성인 2명이 앉으니 무릎이 닿을 듯 좁은 단칸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마 회장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던 수리가 숟가락을 든 채 마 회장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리야, 회장님 오셨어. 인사드려야지. 동철의 재촉에도 수리는 숟가락으로 마 회장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팔찌가 아프대요. 마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 검붉게 변한 팔찌를 드러냈죠. 그래, 너무 아프구나. 내가 뱀이라고 했지? 그 뱀이 대체 뭐냐? 수리는 밥그릇을 밀어놓고 엉금엉금 기어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 회장의 뜨거운 손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겁던 팔목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들며 통증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몸속에 검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검은 물? 네. 쓴 사탕. 아침마다 먹는 쓴 사탕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게 뱀밥이에요. 마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쓴 사탕. 김 원장이 매일 아침 직접 챙겨주던 쓰디쓴 특수 영양제를 말하는 것이었죠. 설마 김 원장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아들처럼 의지한 주치의였으니까요. 하지만 수리의 다음 말은 마 회장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 뒤에 예쁜 누나가 서 있어요. 수리의 시선이 마 회장의 어깨 넘어 허공을 향했습니다. 방 안에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죠. 누나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전해달래요. 수리는 허공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앵무새처럼 말을 옮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추워. 따뜻한 옷 입었으니까 우리 엄마 제발 그만 울어. 마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옷. 그것은 비가 오는 날마다 그녀가 꺼내 안고 울었던 죽은 딸의 색동 베네쩌고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마 회장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죠. 아가, 내 새끼가 거기 있니? 내 딸이 보여? 마 회장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했습니다. 네. 누나가 엄마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미안해하지 말래요. 엄마 잘못 아니래요. 수리는 작은 손을 들어 마 회장의 하얀 머리카락을 서툴지만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딸의 손길을 대신하듯이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마 회장의 마음속 30년 된 둑이 무너졌습니다. 돈으로 칠갑을 해도 채워지지 않던 죄책감. 그 지독한 한이 이 초라한 방에서 아이의 손길 한 번에 녹아내린 겁니다. 흐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천하의 마영자 회장이 낡은 장판 위에 이마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동철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죠. 한참을 울던 마 회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퉁퉁 부은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마 회장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던 탓에 허기가 밀려온 것입니다. 차 차리겠습니다. 변변찮지만. 동철이 허둥지둥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은 밥에 물을 말고 김치 몇 조각을 얹은 초라한 밥상. 하지만 마 회장은 그 밥을 달게 먹었습니다. 산의 진미보다 더 귀한 위로가 담긴 밥이었으니까요. 숟가락을 놓으며 마 회장은 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 죽은 딸을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마 회장은 손수건으로 수리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냉혹한 사채업자의 손이 아니었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야 해요. 수리가 정색하며 마 회장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왜 그러니? 검은 뱀이 냄새를 맡았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빨리 숨어야 해요. 수리의 눈동자가 다시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달동네 입구에는 낯익은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김영준 원장의 싸늘한 눈빛이 옥상 가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쥐새끼들이 감히 늙은이를 꼬셔내. 김 원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 핏줄이 미친 듯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나야. 회장이 거기 있어. 판을 좀 키워야겠다. 오늘 밤에 끝내자. 전화를 끄는 김 원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 회장과 수리의 만남.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빌런의 질투와 사리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마 회장은 김 원장의 마수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진눈깨비로 서울의 달동네는 빙판길로 변해 있었지만 동철의 옥상 집 앞은 때 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번쩍, 번쩍. 새하얀 카메라 플래시가 좁은 골목을 집어삼킬 듯 터졌습니다. 김영준 원장이 미리 매수해둔 삼류 인터넷 기자들과 사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세상에 회장님, 이 누추한 곳에서 대체 무슨 꼴을 당하신 겁니까? 김 원장은 녹슨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죠. 마치 납치당한 어머니를 구하러 온 효자처럼 바닥에 앉아있는 마 회장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긴 마 회장은 반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김 원장이 들어오기 직전 몰래 손수건에 묻혀 들이댄 마취제 냄새를 맡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거든요. 김 원장, 자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마 회장이 혀 꼬인 소리로 중얼거리자 김 원장은 기자들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찍으세요. 다들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이신 마 회장님께서 이 사기꾼 부자에게 홀려 판단력을 잃으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납치이자 감금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동철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해명하려 했지만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그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이 파렴치한 자식? 돈 뜯어낼 데가 없어서 치매 걸린 노인을 등쳐먹어? 김 원장은 동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동철의 고개가 돌아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때리지 마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야. 아저씨 머리에 뱀이. 하지만 수리의 외침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오히려 김 원장은 혀를 차며 기자들에게 은밀히 속삭였죠. 보십시오. 자폐아를 앞세워 무속신앙 같은 헛소리로 회장님을 세뇌시켰습니다. 건물이 무너진다느니 검은 뱀이라느니 제정신이 아닌 놈들입니다. 기자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마영자 회장, 빈민가에서 충격 발견. 치매 증세 심각? 자폐아의 예언 믿고 수백억 계약 파기. 명동 큰손의 몰락.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철의 여인으로 살아온 마 회장의 명예가 한순간에 노망난 늙은이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김 원장은 축 늘어진 마 회장을 구급차에 태우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이제 회사는 제가 잘 맡아서 관리하겠습니다. 그 썩은 옥팔찌도 이제 빼시죠. 김 원장은 마 회장의 손목에서 검붉게 변한 옥팔찌를 거칠게 잡아 뺐습니다. 안 돼. 내 팔찌. 마 회장이 힘없는 손을 뻗었지만 김 원장은 팔찌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구둣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와직. 영롱하던 옥이 산산조각 나며 흙탕물 속에 처박혔죠. 그것은 마 회장의 권위가 그리고 수리와 나눴던 영적인 교감이 무참히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출발해. VIP 병동, 독방으로 모신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마 회장이 끌려갔습니다. 골목에 남겨진 것은 멍투성이가 된 동철과 수리, 그리고 깨진 옥팔찌 조각뿐이었죠. 경호원들은 동철에게 침을 뱉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원장님이 자비로우셔서 경찰에는 안 넘기는 거야. 대신 이 동네에서 쥐 죽은 듯 살아. 또다시 얼씬거리면 그땐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까.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동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팔찌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죠. 아빠, 할머니가 잡혀갔어요. 뱀이 할머니를 삼켰어요. 수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철은 피 묻은 손으로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리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그래서 당하는 거야. 동철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한 일이 오히려 죄가 되어 돌아오는 이 더러운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자락에서 수리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기이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직 안 끝났어요. 수리는 바닥에 떨어진 마 회장의 깨진 옥팔찌 조각 중 가장 날카로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어요. 오늘 오후 2시 뱀이 허물을 벗는데요. 오후 2시. 그것은 마 회장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그 건물의 상량식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원장이 마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란듯이 강행하려던 그 행사였죠. 오늘 건물이 울어요. 쾅 하고 아주 크게 울 거예요. 수리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마 회장이 끌려간 지금 그 건물의 붕괴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시각 병원 독방에 감금된 마 회장은 침대에 묶인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에 몸은 마비되었지만 정신만은 지독할 정도로 또렷하게 돌아오고 있었죠. 김 원장, 내 놈이 감히.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원장이 옥팔찌를 깨트린 순간
역설적으로 그녀를 옥죄던 도끼운도 함께 깨져나간 걸까요? 마 회장은 수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몸속에 검은 물이 흘러요. 그녀는 입안에 감춰두었던 알약 하나를 혀 밑에서 꺼내 뱉었습니다. 아까 김 원장이 억지로 먹이려 할 때 삼키지 않고 숨겨둔 것이었죠. 두고 보자. 내 눈이 멀쩡한 한 내 놈이 승리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호랑이는 덫에 걸렸지만 아직 이빨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운명의 시간,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죠. 과연 수리의 예언대로 건물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김 원장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게 될까요?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철과 수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자 서울 강남의 공사 현장은 화려한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습니다. 김영준 원장은 마영자 회장을 병원에 가둬버린 승리감에 도취해 자신이 주최자가 되어 상냥식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죠. 단상 위에는 살찐 돼지머리와 굵은 명주실이 놓였고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상냥식은 우리 건설사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김 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의 왼쪽 관자놀이는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승리의 열기라고만 착각했죠. 수리가 예언했던 검은 뱀이 허물을 벗기 위해 몸부림치는 징조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을 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 때마다 철골 구조물들이 기묘한 울음소리를 내며 떨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사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낡은 상가 옥상. 동철과 수리는 난간에 매달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쫓겨난 뒤 접근조차 할 수 없었기에 멀리서나마 건물의 마지막을 지켜보려 한 것이었죠. 수리야, 정말 무너지는 거냐? 동철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수리는 난간을 꽉 쥔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건물의 허리춤을 노려보고 있었죠. 숫자가 울고 있어요. 뱀이 허리를 끊을 거예요. 수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화려한 현수막 뒤에 감춰진 철골들의 비명이 붉은 숫자가 되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5, 4, 3, 2. 수리의 입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강남 한복판을 강타했습니다. 김 원장이 건배사를 외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죠. 단상 뒤편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던 메인 기둥 하나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피해! 다 피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둥이 뒤틀리자 연결된 철골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고 상냥식을 위해 쌓아둔 자재 더미가 VIP석을 덮쳤습니다. 희뿌연 시멘트 가루가 폭풍처럼 일어 시야를 가렸고 귀부인들의 비명과 경호원들의 고함이 뒤섞여 생지옥을 방불케 했죠. 김 원장은 바닥에 나뒹굴며 멍하니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정말이었어? 그 자폐한 녀석 말이 진짜였단 말이야? 그의 왼쪽 관자놀이가 터질 듯이 지끈거렸습니다. 닷새 뒤에 눈을 파먹겠다는 그 검은 뱀의 저주가 실체화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죠. 하지만 김 원장은 악마였습니다. 그는 공포를 느끼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야. 기둥 하나만 터진 거야. 막을 수 있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기자들 막아. 단순 안전사고라고 해. 크레인 줄이 끊어졌다고 발표하란 말이야. 하지만 원장님, 이건 명백한 부실 공사. 닥쳐. 내 놈도 감옥 가고 싶어? 시키는 대로 해. 김 원장의 눈이 핏발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진실을 덮기 위해 또다시 거대한 거짓말의 탑을 쌓기 시작했죠. 한편 병원 독방에 갇혀 있던 마 회장은 텔레비전 속보를 통해 자신의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속보 강남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부상자 속출, 화면 속에서 피를 흘리며 실려나가는 사람들과 뽀얀 먼지 속에 흉물처럼 드러난 휘어진 철근들. 그것은 마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김 원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죠. 맞지? 노인네. 김 원장은 리모컨을 빼서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당신이 구판을 벌인 탓에 부정이 탔어. 재수가 없으려니 기둥이 좀 금이 갔군. 뻔뻔한 거짓말. 건물이 무너진 걸 뻔히 보고도 그는 굿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대들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짐짓 침을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파. 우리 딸, 밥 줘. 완벽한 침의 노인의 연기. 김 원장은 그런 마 회장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렇게 미쳐버린 게 낫지. 걱정 마. 내가 아주 편안하게 보내줄 테니까. 김 원장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 그것은 마 회장의 기억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서서히 갉아먹을 독극물이었습니다. 자, 이거 맞고 한숨 자.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야. 김 원장이 바늘을 꽂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요. 원장님 결제 받아야 한다고요. 기자들을 막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병원 원무과 직원이 들이닥친 겁니다. 김 원장은 쳇 하고 혀를 차며 주사기를 숨겼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지. 얌전히 있어. 김 원장이 나가자마자 마 회장은 입고 있던 환자복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모서리에 팔을 비벼 억지로 링거 바늘을 뽑아버렸죠. 뚝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서 그 아이를 만나야 해. 마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피 묻은 팔, 맨발에 환자복 차림. 천하의 마영자 회장이 생애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지만 가장 독한 눈빛으로 탈출을 감행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붕괴 현장의 혼란 속에서 동철은 수리의 손을 잡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리야, 가자. 할머니 구해야지. 응, 아빠. 뱀이 할머니를 물려고 해. 빨리 가야 해. 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지금 궁지에 몰린 김 원장이 화풀이 대상으로 마 회장을 노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가진 것 없는 흙수저 부자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늙은 호랑이.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라 불렀지만 그들은
이제 막 진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자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과연 동철 부자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마 회장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 회장은 김 원장의 감시망을 피해 반격의 칼날을 갈 수 있을까요? 무너진 잔해 속에서 피어나는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강남 일대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뒤덮은 혼란을 틈타 병원 복도 구석에서는 숨막히는 탈출극이 벌어지고 있었죠. 헉! 헉! 마영자 회장은 맨발로 차가운 병원 바닥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고 링거 바늘을 뽑아낸 팔뚝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천하의 마 회장이 노숙자보다 못한 몰골로 도망치는 신세라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죠.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해.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던 마 회장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린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의 투박한 손이 쓰러지려던 그녀의 몸을 단단하게 받아냈습니다. 익숙한 땀 냄새와 흙 냄새. 동철이었습니다. 기사?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히십시오. 빨리 나가야 합니다. 동철은 주저없이 자신의 넓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수리는 그 옆에서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며 작은 손을 파닥거렸죠. 검은 뱀이 쫓아와요. 빨리요, 아빠.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마 회장은 동철의 등에 엎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한 운전기사라며 무시했던 그 등이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뒷문을 빠져나온 동철은 식자재 납품 트럭 짐칸에 마 회장과 수리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다시 관악구의 달동네 옥상집. 김 원장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누추한 방 한 칸뿐이었으니까요.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마 회장은 덜덜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었던 돈과 권력이 배신이라는 칼날 앞에서는 종이 조각처럼 무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둠이 짙게 깔린 옥상방. 동철은 마 회장의 얼어붙은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찢어진 상처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회장님. 제가 힘이 좀 더 있었더라면. 동철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를 모셔놓고 대접할 것이라곤 보리차 한 잔과 낡은 이불뿐인 현실이 죄송스러웠던 겁니다. 마 회장은 말없이 따뜻한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끝을 타고 얼어붙은 심장까지 전해져 왔죠. 그때 마 회장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수리의 엄마이자 동철의 아내 지영이었습니다. 아내가 참 곱구만. 마 회장의 나지막한 말에 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가난한 놈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술이 났고 몸조리를 못해서 일찍 갔습니다. 동철의 목소리에 짙은 회한이 배어나왔습니다.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다. 아내를 보냈던 그날의 기억은 동철의 가슴에 박힌 평생의 대못이었으니까요. 마 회장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돈이 넘쳐나도 딸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남자는 돈이 없어 아내를 잃었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슬픔의 무게는
똑같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수리가 벌떡 일어나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수리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깊은 우물처럼 그윽하게 변해 있었죠. 할머니, 엄마가 고맙대요. 할머니가 아까 우리 밥상에서 밥을 먹어줘서 고맙대요. 따뜻한 밥을 같이 먹어줘서 엄마가 웃고 있어요. 마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전 그 좁은 방에서 함께 나눴던 한 끼의 식사. 그것이 죽은 영혼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는 말인가. 수리는 허공을 향해 귀를 기울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엄마가 할머니 딸 손을 잡고 있어요. 뭐라고? 마 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예쁜 누나랑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요. 누나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마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억울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나 때문에 착한 척도 하지 마. 엄마는 그냥 호랑이처럼 살 때가 제일 멋있어. 쿵. 마 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처럼 살아라. 그것은 30년 전 딸이 죽기 직전에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유약한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죄책감을 갖고 기가 죽어 사는 것을 가장 싫어했었죠. 내가 정말 내 딸의 말을 듣는 거니? 마 회장은 오열하며 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누나가 말해요. 그 나쁜 아저씨, 김 원장 아저씨 혼내주래요. 엄마는 할 수 있대요. 엄마는 명동의 호랑이니까. 명동의 호랑이. 그 단어가 마 회장의 척추를 타고 전율처럼 흘렀습니다. 그래, 나는 마영자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사채 시장을 평정하고 굴지의 기업을 일궈낸 철의 여인이다. 고작 사기꾼 의사 나부랭이에게 속아 질질 짜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딸은 하늘에서조차 엄마가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고 대신 서늘한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동철의 아내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젊은 양반. 자네가 내 딸을 보살펴주고 있었구만. 내 이 은혜. 살아서 꼭 갚겠네. 그리고는 뒤돌아 동철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더 이상 쫓기는 노인의 굽은 등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사. 네, 회장님. 내 휴대전화. 김 원장 그놈이 뺏어갔지? 네. 자네 거 좀 줘보게. 내가 연락할 곳이 있어. 마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숨겨둔 발톱을 좀 꺼내야겠어. 감히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주인을 물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건넸습니다. 마 회장은 익숙한 번호 하나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마 회장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들을 부르는 비상 연락망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신호가 가는 동안 마 회장은 수리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내 말이 맞다. 뱀은 결국 호랑이 밥이야. 내가 그 뱀 껍질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 먹어주마. 바깥에서는 김 원장이 푼 사냥개들이 달동네를 뒤지고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옥상 방 안 낡은 백열등 아래에서 거인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죽은 딸과 수리의 엄마 두 영혼의 응원을 등에 업은 마영자 회장의 반격.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동철의 옥상집은 마영자 회장이 호출한 그림자들, 일명 마포팀의 상황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도청 장비와 모니터들로 가득 찼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장님, 김영준 원장의 자택과 병원, 별장까지 뒤졌지만 이중 장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실장의 보고에 마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어. 그 교활한 놈이 생명줄 같은 장부를 허술하게 둘 리가 없지. 마 회장은 초조하게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김 원장이 기자 회견을 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 금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수리가 불쑥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아저씨 눈썹이 떨려요. 뭐? 장 실장이 의아해하며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왼쪽 눈썹에 붙은 뱀 비늘이 파르르 떨려요. 저기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뱀이 꼬리로 아저씨 귀를 쳤어요. 청담동이라고 했어요. 청담동? 동철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회장님, 놈에게 청담동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딱 한 번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에도 안 찍고 골목길로만 가라고 했던 은밀한 곳입니다. 마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놈의 비밀 창고는 엉뚱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장 실장, 당장 청담동으로 가. 아니요, 회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동철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나섰습니다. 그 골목은 CCTV가 많아서 요원들이 움직이면 금방 들킵니다. 저는 배달 오토바이로 위장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았던 동철. 남들이 무시하던 그 길눈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 회장은 동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하네. 자네만 믿지. 30분 후 낡은 배달 오토바이를 탄 동철이 청담동의 어둠을 가르고 오피스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수리와 연결된 이어폰이 꽂혀 있었죠. 아빠, 조심해요. 골목 입구에 나쁜 숫자가 2개 있어요. 수리의 지시에 따라 동철은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 쌓인 책상과 그 아래 숨겨진 육중한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찾았다. 동철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이제부터였죠. 금고는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수리야,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동철이 카메라로 금고 다이얼을 비췄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리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다이얼 위에 뱀이 지나간 자국이 보여요. 끈적끈적한 숫자들이 남아있어요. 수리의 눈에는 김 원장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남긴 지문의 잔상, 아니 그가 숫자를 누를 때 품었던 탐욕의 기운이 색깔로 보였던 겁니다. 빨간색 7, 파란색 2, 검은색 0. 그리고 9, 7, 2, 0, 9. 동철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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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띠리릭.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 원장의 이중 장부와 마 회장의 인감을 도용해 만든 가짜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놈을 감옥으로 보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됐다. 찾았어. 동철이 서류 뭉치를 가방에 쓸어 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끽.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죠. 김 원장이야. 아빠, 도망쳐요. 검은 뱀이 들어왔어요. 수리의 다급한 비명이 이어폰을 때렸습니다. 동철은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김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붕괴 사고의 뒤처리를 위해 급히 현금을 챙기러 온 것이었죠. 책상 틈새로 김 원장의 번들거리는 구두코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죽는다. 수리도 회장님도 모두 끝이야. 공포가 동철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김 원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예, 처리했습니다. 마 회장 그 노인네 잔해 속에 묻힌 게 확실합니다. 부하의 보고에 김 원장은 낄낄거리며 웃었죠. 잘했어. 내일 아침에 장례식 준비해. 상주는 내가 한다. 그 악마 같은 웃음소리에 동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놈이 감히 회장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다니. 동철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품에 안은 증거 가방을 꽉 쥐며 참아냈습니다. 김 원장은 현금 다발을 챙겨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동철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아빠, 괜찮아요? 숫자가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 아빠 괜찮아. 보따리, 제대로 챙겼다. 동철은 창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동철의 오토바이는 그 어떤 슈퍼카보다 빠르게 진실을 싣고 달렸습니다. 1시간 뒤 달동네 옥상. 동철이 내민 서류 뭉치를 확인한 마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놈, 내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도 모자라 시공사에 리베이트를 받아먹고 철근을 반으로 줄였어.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마 회장의 분노가 옥상 집을 태울 듯 타올랐습니다. 장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이사회 소집해. 내가 죽은 줄 알고 잔치판을 벌이고 있을 테니 제발로 지옥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지. 마 회장은 수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야, 내일 너도 같이 가자. 저도요? 그래. 내가 본 그 뱀, 내 손으로 잡아야지. 호랑이 등에 타거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뱀 새끼를 밟아 죽이러 가는 거야. 폭풍 전야의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의 귀환. 그리고 숫자를 보는 소년의 동행. 내일 아침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마영자 회장의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마 회장 대신 가슴에 하얀 국화꽃을 꽂은 김영준 원장이 주인인 양 거만하게 앉아 있었죠. 비통합니다. 회장님께서 실종되신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김 원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빈 왕자를 차지했다는 은밀한 희열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오늘부로 제가 비상경영위원장직을 맡아 이 난국을 타개하려 합니다. 이사들은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김 원장이 이미 주요 주주들을 돈으로 매수해 놓았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룹 매각건을. 김 원장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승리를 확정 지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의 고함 뒤로 나타난 인물의 장내는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축 늘어진 채
침을 흘리고 있는 노파. 죽은 줄 알았던 마영자 회장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동철이, 옆에는 수리가 서 있었죠. 회장님.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원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죠. 잔해 속에 파묻혀 죽었다고 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돌아오다니. 어떻게 살아난 거지? 아니, 잠깐. 김 원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 회장의 눈에는 총기가 없었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동자는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실실거리는 웃음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김 원장이네. 헤헤. 마 회장이 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김 원장, 나 배고파. 사탕 줘. 어제 준 쓴 사탕 말고 달콤한 걸로 줘. 마 회장은 휠체어에서 내려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김 원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천하의 명동 호랑이가 체면도 없이 바닥을 기는 모습에 다들 경악했죠. 김 원장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마 회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다들 보십시오. 충격으로 인해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셨습니다. 심각한 치매십니다. 김 원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멀쩡한 회장보다 자신의 꼭두각시가 된 치매 노인이 다루기 훨씬 쉬우니까요. 회장님, 사탕 드실래요? 그럼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김 원장은 경영권 위임 각서를 내밀며 마 회장의 손에 인감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동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절대 나서지 말라는 마 회장의 당부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리 역시 숨을 죽인 채 노려보고 있었죠. 아빠, 뱀이 입을 벌려요. 아주 크게. 할머니를 삼키려고 해요. 꾹. 마침내 마 회장의 손이 종이 위를 눌렀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 그것은 마 회장의 모든 권한이 김 원장에게 넘어간다는 항복 문서였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 원장은 서류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이사들을 향해 돌아서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픈 척하는 가면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늙고 병든 회장님은 요양원으로 모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오늘부로 체질 개선에 들어갑니다. 본사 건물과 강남 부지를 싹 다 매각해서 카지노 사업에 올인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구상한 새로운 왕국입니다. 아니, 본사를 팔다니? 그건 회장님이 평생 일군 터전인데. 이사들이 반발했지만 김 원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꼬우면 사표 쓰고 나가십시오. 이제 마영자의 시대는 끝났고 제가 곧 법이고 회장입니다. 김 원장은 마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노인네. 덕분에 아주 쉽게 먹었어. 사탕은 저승 가서 실컷 드시게.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 구덩이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따리. 아주 야무지게 쌌구만.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 원장이 멈칫했어요. 분명 마 회장의 목소리였는데 방금 전까지의 어린아이 같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김 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마 회장이 고개를 똑바로 들고 김 원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초점이 풀려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노려보는 호랑이의 시퍼런 안광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회사를 팔아먹어?
내놈 배를 불리려고 마 회장은 입가에 묻은 침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김 원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마 회장은 김 원장이 들고 있던 각서를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한기사, 문 잠그게. 오늘 이 방에서 한 놈도 못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동철이 잽싸게 회의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커덕, 육중한 자물쇠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죠. 수리는 찢겨 흩날리는 종이 조각 사이로 김 원장의 얼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뱀이 죽었어요. 숫자가 빵이 됐어요. 0, 0. 그것은 김 원장의 운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수리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김 원장과 부활한 호랑이 마영자. 닫힌 방 안에서 진짜 응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 뭉치를 본 김영준 원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청담동 오피스텔,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시공사와의 이면 계약서와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으니까요. 뭐긴 뭔가 내 놈이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빨아먹은 피 같은 돈의 기록이지. 마영자 회장은 싸늘하게 웃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쳤습니다. 어때? 내가 침에 걸린 노인네 연기를 하는 동안 자네는 아주 신나서 춤을 추더군. 그 춤값이 좀 비쌀 거야. 이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겁니다. 저 운전기사 놈이 훔쳐온 가짜 서류라고요. 김 원장은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습니다. 이사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마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이사들은 김 원장을 외면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죠. 김 원장은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안실, 당장 올라와. 여기 테러리스트들이 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용없네. 자네가 심어둔 보안팀장? 이미 내 사람들이 손을 봐서 쫓아냈어. 마 회장의 손짓에 동철이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영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및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김 원장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김 원장이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마 회장의 주치의야. 이 회사는 내 거라고. 김 원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그때 수리가 김 원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수리의 맑은 눈동자가 김 원장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뱀이 갔어요. 뭐? 아저씨 머리에 살던 검은 뱀이요. 먹을 게 없어서 도망갔어요. 아저씨는 이제 껍데기예요. 수리의 말대로였습니다. 김 원장의 관자놀이에서 그토록 꿈틀대던 욕망의 핏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공포와 절망에 질린 핏기 없는 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이 재수없는 새끼가. 김 원장은 욕을 하려다 말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10년 정을 봐서라도. 비굴함의 극치.
방금 전까지 회장 행세를 하던 위세는 어디 가고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마 회장은 그런 김 원장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10년 정? 그래, 그 정을 봐서 내가 직접 배웅은 해주지. 감옥에서 콩밥 먹고 정신 좀 차리게. 마 회장은 가차없이 김 원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끌고 가. 경찰들이 김 원장을 양쪽에서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으악. 김 원장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사들은 마 회장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죠. 상황이 정리되자 마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동철이 다가와 부축하려 하자 마 회장은 손을 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난 괜찮네. 그보다 한 기사. 네. 자네 오늘 아주 큰일을 했어. 자네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거야. 마 회장은 동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일개해고 노동자에게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철은 코끝이 찡해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수리 아빠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뒷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자, 이걸 받게. 이게 뭡니까? 내일부터 출근해. 운전기사 말고 본사 보안실장으로. 보안실장이요? 동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안실장은 회사의 안전을 총괄하는 임원급 자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 노동자에서 임원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네처럼 운전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무엇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 내 곁에 필요해. 내 등 뒤를 맡길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쁨이었죠. 그리고 마 회장의 시선이 수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꼬마 예언가. 수리는 멀뚱히 마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마 회장은 수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수리야, 내가 내 딸을 만나게 해줬지? 그리고 내 목숨도 구해줬고, 내가 너한테 큰 빚을 졌다. 너한테는 뭘 해주면 좋을까? 사탕? 장난감? 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약 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약이요. 쓴 사탕. 이거 없으면 머리가 아파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 소박하고도 아픈 소원에 마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작 먹고 살 걱정, 약값 걱정에 떨고 있던 아이. 마 회장은 수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약. 평생 걱정 없이 먹게 해주마. 아니, 약뿐만이 아니다. 마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재단을 하나 만들 거야. 너처럼 특별한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세울 거다. 내가 그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되어주렴. 학교요? 그래. 내가 보는 그 숫자들,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쓰는 법을 배우는 곳이야. 검은 뱀 말고 하얀 비둘기를 부르는 법을 배우자꾸나. 수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할머니는 0이 아니라 2예요. 아주 꽉 찬 숫자예요.
수리의 칭찬에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악은 처단되었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받았습니다. 동철과 수리 그리고 마 회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죠. 과거 탐욕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붕괴 사고 현장에는 이제 수리 희망, 재단이라는 간판을 다 나담하고 따뜻한 벽돌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졸업생 대표 한수리 군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 아래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동철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병원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코올릭의 아들이 저렇게 번듯한 청년으로 자라 강단에 서다니요. 낡은 오토바이 하나로 서울 바닥을 누비던 지난날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청년 한수리. 22살이 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구석에 숨던 겁쟁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마영자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그녀는 흐뭇한 표정으로 양아들 같은 수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어릴 때 세상이 온통 숫자로만 보였습니다. 수리의 고백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죽음의 날짜가 보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선 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가르쳐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리는 동철과 마 회장을 번갈아 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이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마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명동 호랑이 시절 딸을 잃고 도끼만 남았던 자신의 인생에 이 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김영준 원장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고맙구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행사가 끝나고 해 진녘의 노을이 재단 옥상을 붉게 물들릴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벤치에 마 회장과 수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철은 저만치서 두 사람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할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수리가 마 회장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10년 전 옥팔지의 통증을 없애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괜찮다. 그나저나 수리야. 정말 이제는 숫자가 안 보이는 게냐? 마 회장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수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여요. 그래. 그럼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지? 숫자는 없어요. 대신 빛이 보여요. 빛? 네. 아주 따뜻하고 환한 황금색 빛이 할머니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는 허공을 응시하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0년 전 보았던 동철의 아내와 마 회장의 딸. 그 영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두 분이 웃고 계세요. 할머니 뒤에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요. 마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죽은 딸이 웃고 있다. 그 한마디가 천금보다 귀한 위로가 되어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수리야,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알겠더구나. 마 회장은 노을 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최고의 관상은 심상, 바로 마음의 생김새라는 것을, 내가 숫자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내 마음이 그 어떤 숫자보다 크고 단단했기 때문이야. 수리는 마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할머니 마음도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호랑이잖아요. 허허,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도 이빨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죠. 우리 할머니는 영원한 대장님이에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동철이 캔 커피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술이야. 날 추워지는데 그만 들어갑시다. 오늘 저녁은 제가 삼겹살 쏘겠습니다. 오, 한의사. 웬일로 지갑을 여나? 아들이 졸업했는데 아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시죠. 세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파와 듬직한 청년,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중년의 사내.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들의 뒷모습 위로 서울의 밤하늘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리의 눈에는 더 이상 죽음을 예고하는 검은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숫자, 100보다 더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의 빛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죠. 숫자를 보는 아이 한수리. 그는 이제 숫자가 아닌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보는 청년이 되어 내일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수리가 보았던 그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